네, 2부입니다.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 2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인 지식기업TV 권문영이고요. 1부 안 들으셨던 분들은 제 채널에서 하버드라고 검색하면 1부 이제 나올 겁니다. 아니면 댓글이나 설명에 1부 그 링크가 있을 테니까 글로 들어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이야기하라 입니다. 최소한의 말에 최대한 의미를 담아라. 간결하고 명쾌한 언어는 복잡하고 긴 연설보다 흡입력이 뛰어나다. 이는 말하는 사람이 문제를 빠르고 깊게 분석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 아니라 높은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의 표현이기도 하며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낙관적이며 대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결한 말에 많은 뜻을 담아내는 것을 좋아한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전 소통 전문가 닉 모건은 말을 간결하게 한다는 것은 간단 명료한 말로 그들의 진심이나 진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의 성격이나 영향력도 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존경했던 사람은 처칠이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맞섰던 영국이 빈번히 패배하자 전 국민의 마음이 흔들리고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은 나라의 앞날을 위해 군사들의 사기를 돋을 수 있는 연설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군모를 쓴 처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강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군모를 벗어 강단 위에 올려놓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눈앞에 선 군사들을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군사들을 훑어보고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온 부대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처칠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자 모든 군인이 흥분하여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포옹했다. 그 후 영국군은 전장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이는 처칠의 가장 유명한 연설이다.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큰 힘을 발휘했으며 묵직하고 깊은 의미를 전달했다. 모건은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다면 간결한 말로 적절하게 하라고 권장했다. 간결한 말하기 방식을 활용하면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되어 쉽게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당신의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간결한 말하기의 또 다른 장점은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대의 생활 리듬은 끊임없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시간 개념도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수다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간결한 말하기를 구사하는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비교적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건의 연구에서도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사람들은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라. 어떤 사람들은 대화 중에 말을 많이 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여전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를 개선하는 좋은 방법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말하기의 계획을 세운 후 불필요하고 주제에 무익한 내용을 없앤 뒤 남겨진 중요한 내용만을 말로 꺼내는 것이다. 두 번째, 같은 말을 중복하지 마라. 우리는 때로 반복되는 구나 단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의미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면 말이 거추장스러워지고 영향력은 감소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어떤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 자주 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왜를 한 번 사용하면 당신의 결단을 나타낼 수 있지만 2번 사용하면 약간의 무지함을 표현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때 그래,
그래, 그래 라고 말하며 동의나 공감을 표현하는데 사실 몇 번씩 그래 라고 말하는 것도 당신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이거 왜라는 말 어떨 때 사용하시는 줄 알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제가 평소에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는 짬뽕을 먹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어제는 비가 와서 짬뽕이 땡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중간에 왜를 자꾸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할 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가 너무 단순한 거긴 했지만 어쨌든 한 번 표현하면은 그 사람의 결단을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두 번 사용하면 약간의 무지함을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지 않다. 그런 거 자주 사용하면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라는 거죠. 세 번째, 동일한 단어를 너무 자주 쓰지 마라. 대화에서는 단어의 양이 풍부하고 다채로워야 한다. 말할 때마다 유명 인사처럼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하나의 명사만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정된 단어나 한두 가지의 말하기 방식을 자주 사용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지루하다고 느끼고 당신 어휘력의 한계와 식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당신이 사용한 단어가 근사하고 신기한 단어였다 해도 그 자리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했다면 사람들은 그 단어에 대해 실증을 드러낼 것이다. 좀 무식해 보이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네 번째, 말버릇을 줄여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 중에 자신의 말버릇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 생각에 절대 상관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와 같은 말을 앞에 추임새를 붙이거나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이다. 말의 주제와 상관없이 이런 말버릇은 말하기 효과에 나쁜 영향을 준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웃음거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좋다. 이런 말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써요. 저도 말할 때 예를 들면 아니면 몇 가지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한 가지인데 말을 자꾸 하는 버릇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뭐 한번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놓고 실제 얘기할 때는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도 제가 표현한 건데 예를 들면이란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이 좀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말 많이 쓰는 사람들 앞에 저는 좀 놀려요. 장난으로 따라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줄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저속한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언어는 개인의 학문과 성품이 입은 옷과 같아서 말을 하는 사람의 격조를 나타낸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라도 그가 저속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의 품격을 의심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서 저속한 말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 반대로 당신이 저속한 말을 계속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단순히 개인의 언어 습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속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저속한 말을 해서 웃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강사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 분들하고 있었을 때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더 그렇죠. 저속한 농담들을 해야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의를 계속 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런 저속한 말을 써버리면 젊은 사람들 표정이 확 굳어버리죠. 그리고 무슨 강의하러 온 강사가 저따위 말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저속한 사람, 저급한 사람으로 딱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적당히 저는 강의할 때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고 저급한 말 농담을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점잖게 생겼는데 저런 말도 하네? 그리고 그냥 웃기거든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하는 경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수업을 하나 들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 노래 강사하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입에 붙은 거죠. 이제 어떤 말이 붙어 있었냐면 그 사람 얼굴을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서로 그 세숫대야를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강의 끝까지 한 10번 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숫대야란 말을 사람 얼굴을 표현할 때. 한 번은 웃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강사가 저런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농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반복되면은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네, 6번째, 전문적인 용어를 남용하지 마라. 저속한 단어나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지구 동력학, 태양 흑점 복사, 물리적 출력 등의 심오한 전문 용어도 대화 중에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화 상대가 비전문가인 데다가 전문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전문 용어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자기 학식이나 과시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결국 당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전문 용어 사용해놓고 그것도 몰라라는 분위기를 좀 풍기는 분들은 특히 안 되죠. 사실 전문 용어랑은 조금 다른 건데 요즘에는 그거 줄임말, 아이들이 쓰는 말 줄임말 있잖아요. 그것을 나이 든 사람이 사용할 경우 근데 한 번 정도는 웃겨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그런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 뻑카충, 버스카드 충전, 뭐 그거 뻑카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사용을 자꾸 하면은 너무 저급해 보이죠. 적당히 한두 번 농담으로 사용하고 말 것들이죠.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가 되지 않는다. 말을 하는데 이런 요소들 때문에 당신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언어의 장황함만 높이게 된다. 이런 문제들만 피한다면 당신은 말하기 고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설득하면 당신을 거절할 수 없다. 설득과 강요를 혼동하지 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과 교류에서 지지받고 협조받기를 기대한다. 협조를 얻으려면 당신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논리로 당신의 건의나 의견을 수긍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강압으로 변질된 설득은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가 퇴근 시간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다. 만약 당신이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압박하면서 무조건 해 라고 한다면 이는 설득이 아니라 강압으로 변질된 것이어서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니엘 릭터는 하버드 대학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여 현재 성공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말의 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 관점이 옳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변호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법정에서 우호적인 언어로 자신의 관점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데 신경을 썼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배심원단 여러분,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 사실은 절대 쉽게 넘길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격에 대해 치밀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이 일의 중요성을 쉽게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포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하고 우호적인 방식의 변론을 통해 다니엘은 텍사스주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변호사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누구도 자신의 결정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드러운 태도와 우호적인 권유는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드럽게 건의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설득의 유형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 그 각 상황에 맞게 응용해야 한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도둑질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한지 제가 문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더
더 좋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될 만한 화제를 피하라.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싸움은 소통과 교류의 최악의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직장에서 자신이 과도하게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불만의 정서는 어두운 곳에서 점차 자라나 잠복하는 병이 된다. 적절한 표현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말싸움이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자신이 관심 갖는 것을 얻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써 자신의 용감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대로 된 말싸움을 하려면 효과적인 교류에 기초를 두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라. 상대방이 넌 정말 멍청한 것 같아라고 공격할 때 반격하기에 급급해 그럼 너는? 너는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갈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여기서 올바른 대처법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안 읽었잖아요. 올바른 대처법 뭘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올바른 대처법은 치미는 화를 조절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라고 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불합리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나면 말싸움도 어떤 초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공격하는 것에만 빠져 교류의 기회를 전쟁으로 바꿔버리게 된다. 물론 이 전장에 승자는 없다. 미련하게 공격만 하는 짐승들만 존재할 뿐이다. 사실 저렇게 대화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상대방은 알아듣는 척 하면서 나중에 다시 저를 이제 뒤쪽에서 다시 치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뭐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해줬어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통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또 그럼 너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했어? 까지 생각할 수 있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이 서로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라. 많은 사람이 말다툼 끝에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혹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은 항상 우리한테 일을 미룰 줄밖에 몰라요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느끼시겠어요? 라고 되묻는 방법이다.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이 말다툼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의 요구를 명확하게 알면 서로의 불만을 줄이고 논쟁을 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것 외에도 말다툼 중에 상대방의 약점을 언급하게 되는 다음 몇 가지 상황을 피해야 한다. 사실 동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똑같이 2천만 원씩 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나는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새끼는 일을 더 안 하는 것 같아. 저 새끼 맨날 노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러면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제가 아니 그렇게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안 하면은 어떡해요? 이 청소를 해야죠.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하고 있다고 느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대화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대화 안 하죠. 이쪽에서 너 뭐 이렇게 왜 이런 걸 안 해? 그러면 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몸이 10개냐? 그걸 어떻게 다 아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다지 바뀔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의 키, 몸무게, 수입 등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비판받는 입장이라면 더욱 냉정하게 반응해야 한다. 당연히 그 점은 내가 더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런 지적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죠. 그러니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지난 일을 들먹이지 마라. 논쟁 중에 줄곧 다 지난 일을 들추는 방식은 서로 관계를 한층 더 파괴한다. 부득이하게 옛날 일을 거론해야 한다면 초점을 현재에 맞춰야 한다. 그럼 그 후에 우리가 유사한 문제에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옛 일을 들먹이면 나도 그 일이 당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것은 알아요.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준다면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대꾸해라. 논쟁의 중점을 단순히 과거의 불만을 토로하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옮길 수 있다. 세 번째, 감정 기복이 있을 때 논쟁을 벌이지 마라. 감정 기복이 심한 상황에서는 서로가 이성도 지혜도 없는 상태에서 말다툼만 하다가 결국에는 상처만 해지는 전쟁을 벌이고 만다. 이런 말다툼은 단점만 있을 뿐 아무런 장점도 없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논쟁을 피했다가 마음이 평온할 때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말다툼을 하는 것은 일말의 유익함도 없다. 만약 상대방이 자꾸만 싸움을 걸면 지금 당신의 감정은 너무 격해진 상태예요. 지금 대화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드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해라. 당신이 이런 입장을 유지하며 말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깨끗이 사라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사람들은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날 얘기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그 감정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그 기분 나빴던 걸 다시 끌고 와서 다시 또 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약점이 있어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피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렇게 한 번 피하면은 다음에 대화할 때 얘기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거의 다시 얘기하면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감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어야 돼요. 이런 말하기나 이런 부분을 좀 읽고 내 감정을 최대한 좀 뭐라 그럴까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지식을 좀 쌓아서 만든 다음에 대화를 좀 하면은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묻어두고 며칠이 지난다 그러면 지났다고 뭐 감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안 사라져요?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싸웠어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면 다시 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책도 좀 읽고 좀 감정을 최대한 제가 이제 좀 정신을 좀 빼놓은 다음에 다시 대화하는 게 저는 어쨌든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에 논리가 있어야 지지를 받는다. 논리에 맞아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 논리가 명확하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정한 주제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물론 당신도 이렇게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말하기 방식을 구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논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논리는 과도하게 이성적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사고의 규율성이나 규칙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화에서는 논리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반감을 사기도 한다. 저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싫어요. 무슨 거창한 이치가 저렇게 많은지 당신도 절대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에 논리가 없고 거창한 이치에 대해서만 운운해도 곤란하다. 중요한 일을 어떻게 전달해 이해시켜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말을 만들면 상대방은 설득되지 않는다. 무엇을 왜 말하려는지 명확한 논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슬웨이는 하버드 대학 기업경영 박사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말하기 능력의 핵심을 마스터한 그는 어느 기업가로부터 회사 직원들의 적극성 교육을 의뢰받게 되었다. 위슬웨이가 물었다. 제가 직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나요? 직원들의 적극성을 발전시키는 것들이지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회사에 감사할 줄 알고 그들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들이죠. 지금의 직원들은 적극성이 낮아요. 관리자들도 일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 직원들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이길 바라시나요? 일이 있으면 나서서 하고 추가 근무도 나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월급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말고 회사에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이없는 얘기네요. 죄송하지만 당신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당신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가게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감사해야 하죠? 제가 돈 내고 사는 거잖아요. 같은 이치죠. 당신의 직원들은 노동력을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왜 당신에게 감사해야 하죠? 왜 당신의 이익이 그들의 이익보다 앞서야 하죠? 월급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하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이익과 혜택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감사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일하게 만든다는 생각 자체에는 그 어떤 논리도 없다. 게다가 그의 말은 내용이 뒤죽박죽이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런 언어를 직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이 기업가의 문제는 사실 많은 관리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들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하고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치를 들이민다. 노암 촘스키는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를 받고 형식 언어를 재정의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비논리적인 말 속의 작은 실마리만으로도 그 말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겉보기에는 논리적인 말이지만 조금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촘스키는 논리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논리의 3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 당신이 하는 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두 번째, 당신이 하는 말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세 번째, 당신이 하는 말은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자신이 전달하는 주제에 부합하는가? 부하 직원들에게 잔업을 해서라도 빨리 일을 마무리하라라고 요청하면서도 물론 잔업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 나 역시 이런 상황이 불만이야 라고 원망하면 부하 직원들은 10중8구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 자신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잔업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논리화하여 전달할 것인가? 당신이 자신의 말을 더 논리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의 논리 3가지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이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음 3가지를 시도해보라. 첫 번째,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라. 일상적 대화가 아닌 공식 석상이나 무언가를 신중하게 설명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하고 연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나열한 후 더욱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을 선택했든지 한 가지는 확실히 해야 한다.
바로 당신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귀결시키는 표현의 가장 훌륭한 예시는 뉴스 제목이다. 신문을 펼치거나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제목만 보고도 이 뉴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성공적인 대화에서 의견의 유일성은 논리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말한 뒤 다음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2.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전달하기 위해 전달할 뿐 왜 이렇게 말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 의견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정확하고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강조하고 나서 적당하게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력과 논리성을 더해야 한다. 명확하고 정확한 수치와 같은 근거들은 아주 좋은 설득 도구가 된다. 3. 논리적 신호를 끌어들여라. 논리적 신호를 끌어들이는 것은 같은 주제에서 그 작용이 일어난다.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넘어갈 때 논리적 신호가 있으면 청중은 이를 갑작스럽다고 느끼지 않는다. 논리적 신호를 끌어들이는 것이 화제의 전환뿐 아니라 현재의 주제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음처럼 논리적 신호를 사용해보자. 요점 신호, 앞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총체적으로 바꿔 말하면 요컨대, 요약하면 등이다. 두 번째, 이유 신호, 앞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서술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뭐뭐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뭐뭐 때문이다. 이유 신호라는 거네요. 세 번째, 대비 신호. 앞의 내용과 대비에 주의하라라고 청중에게 알려준다. 이외에 혹은 다른 측면으로는 주의해야 할 것은 네 번째, 전환 신호. 아래 내용은 앞의 내용과 다르다라고 청중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고 할지라도 등이다. 이런 논리적 말하기의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단번에 능숙하게 되는 일이 아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이 말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자신이 부족한 요소를 찾아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연습해 둘수록 또 많이 활용할수록 말의 논리력이 더욱 강해진다. 다 읽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처음에 사실은 읽었을 때 생각했던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 저자는 이 제목은 그냥 빌려왔을 뿐이에요. 보니까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 이 판매를 위해서 좀 빌려왔을 뿐이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말하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 그 사이사이의 예를 하버드 교수나 하버드에서 좀 유명한 유명인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책은 말하기 책 중에서는 이 정도면 꽤 저는 뭐 깊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좀 할 만한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말하기가 잘 안 되고 대화 부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으시면 안 되죠. 네. 1인 지식기업 권문영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책 읽고 괜찮으셨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한번 책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